여러분 혹시 케냐 커피 좋아하시나요? 케냐 커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케냐 커피는 깊은 와인 향과 매력적인 산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케냐 커피에 관련된 영화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커피의 교과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커피의 모든 재배 과정부터 시작해서 정성 과정, 커피가 완성되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영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경 안 쓰시고 보면 그 장면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영화 속에 카렌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첫 배경이 굉장히 넓은 황야 같은 곳을 기차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카렌이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로 가는 그 장면을 영화의 도입부에 등장을 하는데, 카렌이 케냐에 도착을 해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재밌는 결혼 생활을 상상하고 떠났지만, 남편 도착하자마자 전쟁터로 가게 되고 혼자 남아서 이제 남편과 함께 하려고 했던 커피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자 혼자 도저히 그 커피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리죠. 해발고도 지대가 너무 높아서, 그때는 보통 브라질 이런 데처럼 지대가 낮은 지대에서 커피 농사를 거의 지어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는 해발고도가 너무 높아서 불가능하다고 사람이 다 만류를 해요. 그리고 커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경작하는 그런 농작물이 아니고 이게 수확하기까지 한 3,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담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소유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도움을 받을 때조차도 그곳의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카렌은 고민을 하다가 당당하게 되게 씩씩하게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 소유의 원주민과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고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대출이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씨에 심는 거, 밭을 개간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카렌은 정말 원주민이라고 똘똘 뭉쳐서 그것들을 잘 처리해서 이제 모든 준비들을 갖추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원주민들하고 카렌이 처음 만났을 땐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겠죠. 그 시대에 백인의 여자가 혼자서 와서 그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원주민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는 백인 여자들은 우아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사냥을 즐기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익숙했을 텐데,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되게 이상했고, 카렌조차도 그 영국이라는 이 나라의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장갑을 끼고 뭔가를 되게 정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원주민은 그렇지 않잖아요. 맨발로 아무거나 이렇게 만지고 그냥 자연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서로 경계심이 많고 되게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카렌이 그 원주민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의 학교를 짓고, 다치고 힘들어하는 게 병원도 못 가는 아이들 병원도 가게 해주고, 취업도 하게 해주고, 알선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 고용인과 고용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그 속에서 묘목을 심고 농사를 짓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 굉장히 깊은 관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순탄하게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빚을 얻어서 지냈던 모든 세무적인 것들이 다 해결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확을 해서 출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밤낮 없이 이제 커피를 수확해서 말리고 볶고하는 다 끝내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창고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카렌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커피 원두는 다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지고, 터전을 가꾸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다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고 맙니다. 집, 뭐 농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 땅까지도 이제 벌써 다 넘어가서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내 집만 챙겨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백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게 별로 이상한 일은 또 아니었고요. 근데 카렌은 그 지역에 새롭게 부임해 온 총독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여자가
무릎을 꿇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이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을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은 그 농장에서 계속 기거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카렌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단지 어떻게 저렇게 비굴할 수 있지? 남자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보여서 참 그 삶이 아름다워 보였는데요. 만약에 카렌의 농장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커피가 출하가 됐다면 그 커피는 어떤 커피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정무역 커피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착한 커피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착한 커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착한 커피라는 것은 내가 너 이만큼 일을 시켰으니까 이만큼 줄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엔 좀 힘들게 시작하지만 중간 과정과 끝맺음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좋은 커피고 착한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카렌의 커피가 만약에 소비자들에게 보급이 됐다면 아마 그 커피가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커피가 굉장히 많죠. 커피숍도 많고 커피를 판매하는 것도 많고, 그 마트에서도 원두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좀 꼼꼼하게 공정무역 커피, 착한 커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구입하기는 좀 힘들어요.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고 어디서 구입하는지 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만이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는데, 쉽게 마실 수 있는 커피도 좋지만 노력을 해서 좀 시간 투자를 해서 그런 커피를 찾아서 마신다면 우리 주위에 조금 더 많이 그런 착한 커피들이 또 보급이 되고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일본 영화인데요. 요즘 일본하고 좀 관계가 그래서. 근데 제가 일본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일본 영화가 주는 매력이 차분하고 단순하면서 되게 좀 잔잔하게 이렇게 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카모메 식당 영화의 배경은 핀란드 헬싱키라는 곳에 사는 일본인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 일본인 여자의 직업은 헬싱키에서 조그만한 일본식 식당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전통, 그러니까 가정식 음식을 팔고 있는 여자죠.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동양인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막 자연스럽게 그냥 흔히 있는 사람이라고 넘기는 것보다는 조금 한 번 눈을 더 가고, 우리가 서양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특히나 우리나라의 서양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궁금해하고 좀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텅텅 빈 식당에 사치에는 계속 뭔가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릇을 닦고 그 테이블을 닦고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을 하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들어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도망치듯이 돌아가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은 너무나도 조용한, 어떻게 보면 혼자 가서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의 식당으로 이제 자리를 계속 이게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남자 손님이 찾아와서 커피를 주문을 해요. 커피 드립이라는 것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드립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사치에도 똑같이 이제 거기서 드립을 해서 커피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커피를 손님에게 갖다 드렸더니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 맛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되게 의아했겠죠. 기분도 나쁘고, 사람이 와가지고 잘 마시고 가면 되지 더 맛있는 커피를 알려준다고. 근데 긴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러시라고 해서 이제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분이 내려주는 커피를 한번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커피를 갈고 이제 커피를 담아서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행동을 이 남자 손님이 커피를 내리기 전에 어떤 한 행동을 해요. 드리퍼에 담겨있는 커피 안에다 커피 로악 이러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기하니까 본인도 옆에서 똑같이 동작을 따라해요. 커피 로악? 그게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흔들더니 가슴을 톡톡 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분이 내려주신 커피를 마셔보니까 커피가 너무 맛있고 본인이 내렸던 커피랑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죠. 커피는 내가 내리는 것보다 남이 내려주는 게 훨씬 맛있죠? 이러면서 돈을 내고 이제 나가시는데, 커피잔을 들고 있는 사체 표정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나오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이 잠긴 그런 표정을 딱 카메라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곰곰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느낌으로는 사체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시각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놓치고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상대방이 정말 맛있는 커피 루악이라는 게 세계에서 되게 희귀한 커피 중에 하나, 그리고 독특한 향을 가진 커피라고 해서 옛날에는 되게 고가의 고급의 커피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내가 커피 루악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그런 맛을, 상대방이 그런 맛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체가 그런 마음을 놓치고 있었지 않았을까, 본인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바뀌고 이제 다시 그 똑같은 일상의 그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선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요. 그 예전에는 일본식 가정식을 만들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그냥 호기심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같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똑같은 가정식이라도 핀란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좋아하는 향, 또 빵,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체가 하나하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물은 목을 적시고 내 몸의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커피는 내 영혼을 뭔가 적셔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커피를 단지 그냥 커피 음료를 한 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긴 커피,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관계를 나누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음료의 역할로서 커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제 뭐 남편과 아이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커피를 나눌 때 그냥 일상적인 음료가 아니라 조금 의미를 담아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드나잇 파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가지고 또 커피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배경이 현대의 배경은 아니죠.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이 길 펜더라는 작가네요. 이 작가가 이제 파리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이 내용입니다. 파리로 가서 이제 자신의 글이 너무 상업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의 그 전성기였던 1920년대를 그리워하며 너무 갈망하며 밤마다 밤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낡은 푸조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차를 타고 가보니 과거로 돌아가서 해밍웨이와 피카소가 살던 그 시대로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그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밤의 문화가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밤에 그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샴페인을 마시고, 지금은 다 이게 작품으로만 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고뇌하고 힘들었고 그랬었는지를 함께 파티를 여는 그 문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해밍웨이가 그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카소가 그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실패도 엄청 많이 하고, 실패한 가운데 또한 성공한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게 다루게 되는데요. 영화에는 커피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파리와 카페가 나오는데 커피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주로 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제목이 미드나잇 파리가 아니라 뭐 모닝 아니면 애프터눈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떤 식의 문화가, 어떤 식의 이 장면들이 나왔을까. 커피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굉장히 즐겼다는 그 몽마르트 언덕에 카페들이 있어요. 단골로 커피값을 지불할 때 없으면 그림 한 장 그려주고 막 이랬다는 카페도 있고요. 그런 카페들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밍웨이와 그 커피를 마시면서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그 노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노인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아침에 마시고 바닷가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커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재미삼아 잠깐 해보게 된대요. 그러면서 커피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강한 커피 향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딱히 커피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커피가 굉장히 느껴지는, 커피와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드려서 이게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함께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 속 해밍웨이나 피카소,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놓고 그 영화를 보시면서 좀 그 분위기,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예술가들과 함께 커피를 나누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미드나잇 파리라는 영화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명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명품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떠올리기엔 명품 그러면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가방? 구두? 뭐 이런 옷? 그 의상 아이템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시는데요. 저는 오늘 커피 얘기를 이 명품을 주제로 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통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배경이 뉴욕의 그 굉장히 유명한 런어웨이라는 잡지 회사가 배경이에요. 메릴 스트립이 머란다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신입 비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안드레아라는 여직원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아는 패션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안드레아는 패션보다는 시사를 다루고 있는 저널리스트가 꾸민 사람이었는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처음에. 물론 이건 제 선입견이긴 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쁨에도 불구하고 별로 꾸미질 않죠.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사치를 하거나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고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이건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아도 여기서 약간 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그 패션 업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거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 모든 것을 되게 본인의 기준에 이렇게 저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잠깐 드러납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편집장인 머랜다의 생각과 안드레아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랜다한테 굉장히 혼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팀장을 찾아가게 돼. 답답하고 속상하던, 난 정말 잘하려고 한 건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명품이 왜 명품이라고 생각하냐? 명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명품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땀과 시간과 노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명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아는 거기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 직업에, 그곳에 좀 몰입하려고 굉장히 세련돼지고 NSA가 워낙에 이쁘잖아요. 감추고 있던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 왜 커피 얘기? 물론 스타벅스 커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스타벅스 아침마다 편집장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커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아이템, 패션 아이템을 제외하고도 커피에도 명품 커피가 있습니다. 블루마운틴 커피 이러면 굉장히 흔히 들어서 그렇게까지 비싸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루마운틴 커피가 10%만 포함이 돼 있어도 그 커피의 이름을 블루마운틴이라고 붙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100% 블루마운틴 커피는 그렇게 흔하게 드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에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0g 정도 봉투하면 10만 원 안팎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블루마운틴 커피는 왜 블루마운틴이냐면 산이 6시 이후가 되면 햇빛이 비쳐서 그 설산인데요. 그 쌓인 눈이 파랗게 너무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블루마운틴 커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설산에서 커피가 재배되다 보니까 해발고도도 높고 일조량도 왜 우리가 생각하는 고랭지 배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 자라는 그 배추보다 고랭지 배추가 훨씬 맛있고 비싸잖아요. 그 이유는
그 일교차 때문에 이 아이가 조직이 단단해졌다, 녹았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깊고 달콤하고 이런 맛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확도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평지에서 기계로 수확할 수가 없잖아요. 다 손으로 따서 이게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간과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커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맛도 굉장히 깊으면서 밸런스 맞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커피를 마시고 처음 알았어요. 마셨을 때 산미가 튀거나 쓴맛이 튀거나 아니면 과일향이 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밸런스구나, 이게 튀는 맛이 없고 전부 다 잘 어우러진 굉장히 환상적인 이 조합이 이루어진 그런 커피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드셔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그런 커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나라는 커피가 있어요. 하와이 코나. 하와이 코나는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를 갔다 와봐서 아는데, 천혜자원이라고 해요. 보통은 커피를 재배할 때 그 큰 나무를 옆에 세워서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하와이는 2시부터 항상 한참 일조량이 강한 그 시간대에 구름층이 형성이 돼서 그 큰 나무가 필요 없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눈을 보고 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얇은 손미불처럼 하늘에 쫙 깔려있는 그 구름들이, 이게 구름층이구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커피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꽃향기와 감칠맛한 단맛, 산미와 이 달콤한 맛이 너무 잘 조화된 그런 커피가 이름에서도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전 코나라는 커피를 딱 들었을 때, 이름을 들었을 때 꽃향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게이샤라는 커피예요. 이건 3대 커피 중에, 세계 3대 커피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게이샤는 품종이 되게 우수해서 쉽게 살 수 없는, 제대로 된 게이샤를 드셔보시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더 많지만 제가 특별히 꼽자면 이 3가지 정도의 커피의 명품이라고 제가 감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품은 어떤 때 내가 들고 나가게 되시죠? 정말 귀한 자리나 귀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왜 나를 과시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잘 차려입은 모습들, 그리고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왜 매게 되고 장착하게 되는 게 명품이잖아요. 귀한 분들을 격 있게 대접하고 싶거나 그 귀한 마음을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드리고 싶을 때 이런 명품 커피를 이용해서 한번 대접해 보시고 같이 나눠보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그걸 대접하시는 분들도 그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와 그런 설명과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이 조금 더 깊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I Am Sam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적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샘이라는 남자가 루시라는 딸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영화 줄거리보다는 그 안에 첫 장면에 등장하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했을 때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면 라떼,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요즘은 그래도 조금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설탕이 들어가거나 크림이 들어가거나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커피 맛도 제대로 모르면서 라고 이렇게 핀잔 주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핀잔 들을 대상이 전혀 아니죠.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쌤이 일하는 장소는 스타벅스 한 매장입니다. 이분은 직접장애이기 때문에 그 커피를 내리거나 하는 이게 섬세한 일은 하지 못해요. 주문을 받거나 이런 일은 좀 힘들어 하셔서 설탕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온 메뉴를 이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그분이 시키신 메뉴를 똑같이 마키아토라면 카라멜 마키아토 주문하셨네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하고 꼭 이렇게 놔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문하는 어떤 커피든 그건 나의 취향이고 내가 즐기기 위해 마시는 거기 때문에 탁월한 선택이어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샵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왜 바리스타나 그분들이 커피를 내려주실 때도 저분은 좀 다르게 하시는데 저분은 좀 틀리게 잘못하는 것 같아 가 아니라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건 좀 다른 방법이네 라고 접근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왔는데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떤 커피들을 주문하는 게 좋을까요?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떤 커피들을 주문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걸 메뉴도 너무 다양해졌고 사람들 취향도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이럴 땐 이런 커피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식전 식후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전에 드시는 커피는 보통은 우유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진 베리에이션 된 커피가 좋아요. 베리에이션 됐다는 건 커피 메뉴를 새롭게 개발해서 그냥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유를 섞는다든지, 뭐 요즘은 저거 많이 나오죠. 달고나 커피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렇게 가미된 커피를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식전에 너무 강한 커피를 뭐 에스프레소나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조만간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커피를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에는 그러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식후에는 보통은 배가 부른 상태시잖아요. 그래서 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는데 라떼나 우유가 첨가된 커피를 드시게 되면 포만감 때문에 졸음이 더 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카페인이 강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에스프레소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카페 마키아토, 카페 꼼파나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카라멜 마키아토는 우유만큼 넣고 캐러멜 시럽 넣고 커피를 부어주는 거고요. 카페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 잔에다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를 넣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꼼바나는 커피 위에 생크림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식후에 배부른 상태에서 뭔가 소화를 좀 돕고 싶다고 하실 때는 그래 작은 양의 커피를 드시고 일과를 시작하라 하시는 게 소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식곤증에도 좀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과 중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얘기하실 때는 드립 커피를 좀 추천해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곤하실 때는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향으로 좀 테라피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안정되게 피곤하고 이렇게 좀 지쳐있는 이 상태를 조금 안정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 드시면서 향도 충분히 맡으시고 드시면서 조금 피로를 풀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는 굉장히 다양한, 더 이상 개발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개발돼서 더 나오는 상품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인기 있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조금 또 드셔보시는 그런 재미를, 이렇게 스킬을 좀 익히신다면 좀 더 재밌게 맛있는 음료를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IM쌤 안 보신 분들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장면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나 그런 커피를 생각나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